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오후 전략을 키워가는 시간 마감 증시 출발 코인 2부 한치호의 이슈 픽입니다. 네, 오늘도 MBN 투자경제연구소 한치호 수석연구원님과 또 경제 전문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국민 애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번 꼭 이런 사고뿐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량용 소화기를 갖고 계신가요? 차량용 소화기 한 대 정도는 차에다 비치를 하셔야지 본인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나다니시다가 다른 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때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안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태원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뭐 질타를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 차에 차량용 화재 안전 소화기 없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네. 안전한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소화기 파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철저한 안전의식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또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여러분들도 또 애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오늘 증시도 보면 미국 시장이 미국의 FOMC를 앞두고 현재 뭐 긴장하고 있다, 뭐 대기하고 있다, 뭐 예상은 했지만 네.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 오르고 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네. 야 그렇다면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는 미국 시장.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과연 어떨까? 미국의 궁금해요. 큰 기업들은 그럼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걸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역시 우리 한치의 20픽을 사랑해 주시고 네. 매일 찾아주시는, 매일은 아니죠. 매주 찾아주고 계시는 네. 김종효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매주 뵈서 너무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이 왜 그러실까, 지금. 아무튼 네. 지금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모든 언론들이 뭐 올릴 건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잖아. 네.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특히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미국의 기업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미국 빅테크 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찾다 보니까 애플 빼고는 다 약세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하고 저녁을 먹는데 자기 지인이 테슬라를 사갖고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 지금 테슬라가 빠져가지고 지금 코가 쑥 빠져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한테서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막 어제 저녁 먹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정도의 심장, 마음의 준비도 안 됐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철저히 공부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 빅테크 기업 지금 적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올인 아니면 뭐 지금에 와서 뭐 강력한 베팅 이렇게 볼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주가 자체가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애플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 우리가 뭐 빅세븐이라고 불렸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급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극제만 주면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조금 PR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것과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것들을 가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무엇이 이들 종목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 시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브라질도 룰라 대통령이 또 당선돼서 뭐 세 번째 임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 한참 브릭스 뭐 이야기할 때가 생각이 나고도 네네.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개별 기업별로
어떤 이슈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떨어져서 제 지인의 지인은 완전히 지금 코가 빠져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개별 기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찾아봐야지 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테슬라는 그래도 양반이고요. 네. 아, 양반이에요?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른 걸 고려해 보면 그렇죠, 투자의 그렇죠. 시기가 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렇죠, 크게 예, 밀렸다라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인데 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종목군들의 연초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애플 정도로 제외하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가장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들 종목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올해는 역성장입니다. 네. 올해는 뭐 누가 뭐래도 지금 매출과 이익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소위 이제 팬데믹의 역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팬데믹 동안 너무 크게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IT 세트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IT 세트도 2020년과 20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팔고 올해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계속 꺾인다가 이제 기본적인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팬데믹 때 크게 영향을 누렸던 이 빅테크 종목군들, 뭐 테슬라는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테슬라는 뭐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과 이익이 올해는 역성장, 내년에는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긴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과거 5년간 살펴봤을 때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에 이제 팬데믹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도 이익이 성장했던 이런 빅테크 종목군들이 이제는 전부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다가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들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고밸류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고밸류 종목군들은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애플은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구글이 이번에 실적이 떨어진 것은 유튜브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그동안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 광고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잡아주면서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왜 떨어졌느냐? 유튜브에 지금 단기로 계속 이익을 공급하던 광고업자들이 소위 그 코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익을 늘려나가면서 유튜브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단기 광고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인 시장이 망가지면서 싹 빠져나간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튜브 쪽에 붙어 있던 수많은 그 광고들 중에서 경기가 꺾이고 기업들 이익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광고 자체가 일단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줄 것이고 유튜브 광고 축소.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적이 정말로 떨어지는 구간으로 갈 텐데 그러면 과연 이런 디지털 광고의 확대가 계속 나타날 수 있겠는가가 이익 하락의 주요 원인이죠. 메타는 더 심각합니다. 일단 뭐 올라갈 만한 여지가 없는데 투자는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메타가 이렇게 돌아선 가장 핵심 이유는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메타가 로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것에 있다는 거죠. 그 메타가 그동안 그 페이스북이 뭐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 그 로데이터를 얻었던 핵심 포인트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메타가 여러 가지 광고를 가능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애플은 막았고 구글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메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부터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에서 생각한 게 우리도 우리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름도 메타라고 바꾸고 자신들만의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구글 안드로이드도 구축해서 지금 정도의 영역을 갖추는데 10년 걸렸잖아요. 그죠. 그 메타는 얼마나 걸릴까? 그다음에 메타가 과연 어느 정도로 계속 현금 창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메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 바로 클라우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까지는 클라우드가 급격하게 이익이 성장하면서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 변수가 되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가 조금 정체로 갈 가능성
그다음에 빗달러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국가들에서 소위 클라우드를 쓴다고 했을 때 여전히 구글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AWS를 쓸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환율 자체가 너무 급등을 해서 거기서 비용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비용이 30%나 올라가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IT 관련 비용이 대거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AWS를 안 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AWS에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함께 쓰면서 AWS의 성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니까 둔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용 자체가 30% 이상 비싸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또 특성상 4분기가 그 매출이 가장 증가해야 되는 시즌인데 올해 지금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적 발표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결국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개별 모멘텀을 살펴보면 그래도 아이폰이 버티고 맥북이 버티고 있는 애플과 달리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와, 이 메타가 제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메타가 제일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타는 지금 뭐 투자비 많이 들어가고 뭐 확대하고 지금 데이터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로우 데이터 이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우리 빅데이터 배웠어 지난번에. 빅데이터를 우리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이거를 지금 그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왜 메타로 바꾸나 궁금해 죽겠어 아주. 근데 본인들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에서 아마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MAU라고 해서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과연 유지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이제 과연 메타를 뒤집을 만한 SNS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20억, 30억 명의 유저를 확보한 그 회사가 갑자기 대거 뭐 축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출과 이익의 발생이 전부 광고로 발생했는데 타겟팅할 수 있는 광고 빅데이터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광고 소구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광고를 맡겼던 회사가 높은 광고료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투자는 앞으로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나름 뭐 야심작으로 내놓았던 오큘러스 신제품이 시장의 기대에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애플 AR이 나왔을 때 오큘러스 대비 확실한 어떤 우위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메타가 지금 꿈꾸고자 했던 로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했던 하드웨어를 통한 로데이터 확보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는 앞으로 좀 주의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종인 의원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가장 우려됐던 게 이제 메타인데 메타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알파벳 구글도 광고가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경기가 하락하면 기업에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 그런 부분이잖아요. 뭐 직원 복리후생, 광고비 뭐 이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넷플릭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넷플릭스 좀 경쟁사 그 디즈니?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경쟁사인가요? 뭐 많이 있죠. HBO 플러스도 생겼고 뭐 파라마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거의 뭐 독점에 가까웠던 넷플릭스의 시장이 일단은 여러 경쟁자들이 생기면서 컨텐츠 관련해서 투자해야 될 비용은 올라갔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다 좋은 컨텐츠를 선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오는 배우들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뭐 기획하는 사람이라든지 프로듀서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넷플릭스도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까지는 사용자가 오히려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3분기에는 그래도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날 당일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비는 증가하고 경쟁은 증가하는 이 구도가 지금 뭐 광고를 넣어서 비용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받았던 높은 밸류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원 확보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넷플릭스에 대한 그 우려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좀 다 들어보면 그 애플 빼놓고는 그러니까 애플은 뭐 기기를 계속 바꾸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아예 기본적인 그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카카오 그 분당 카카오가 아니죠 사실은 분당 그 SK CNC 그 데이터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발생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의 그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쌓는 그 투자는 계속 하드웨어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 어렵게 좀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과 빼놓고는 사과 빼놓고는 다 사과 어려운데 빼고는, 네. 죄송합니다. 사과 빼놓고는 다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팔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울 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의 시기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늦었거나 아니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 팔아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손절하는 것은 굉장히 좀 늦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빅테크들의 시장 점유율 바뀔까? 안 바뀌죠. 대신 시장 확장이 제한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이제 미국 중간 선거 이후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양쪽이 만약에 경쟁의 텐션을 올린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제3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네. 반대로 중국도 미국 쪽으로나 서방 세계로 나가는 데는 당연히 어렵죠. 제한을 받겠죠. 그러면 반쪽짜리 시장에서 밸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확장 영역은 줄어들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서방 세계와 미국 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절대적인 사업자, 거의 독점적인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전체 산업이 뭐 찌그러지는 그런 향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빅테크의 매출액도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장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판단은 주가의 밸류 판단에 들어가는 영역인 것이고 근데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절반 이상, 뭐 적게는 30% 이상 빠진 현재의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그 밸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할인도 충분히 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격 매도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판단에서 기존 보유자들은 어떠한 반전 신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이제 와서 이런 빅테크 종목 소위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7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군들을 섣불리 손절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실수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구간에서의 추사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참 선택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릭스 뭐 친디아 뭐 이거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브라질 가봤어? 러시아 가봤어?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직접 투자를 현장에서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살까? 팔까? 살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이 정말 되는 이런 저 진짜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돼요? 그러면? 팔아야 되는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사야죠. 조금씩은 사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매수를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내가 100을 사고 싶다면 지금 100을 다 베팅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할인 받은 만큼 뭐 이 정도의 할인율이라면 어느 정도 자극만 줘도 자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들의 현금 여력이
여전히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애플을 포함해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그 채권 이들이 갖고 있는 회사채가 지금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여력이 조금씩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면 현금 창출 능력에서 과연 빅테크 종목군들이 그렇게 뒤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뭐 적자로 돌아서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뭐 부채가 대거 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수년금이 많은 기업들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주가의 조정폭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면 사야 되는 시기는 맞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반대라는 거죠. 이분들은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니까. 네. 근데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부터 발을 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 안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럼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테슬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들었던 분이 네. 원금에 손해는 안 봤대요. 아. 원금에 손해는 안 봤는데 네네네. 워낙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뭐 단기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시장 이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시장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FOMC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이거 어차피 예정된 거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다 각오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오하고 네.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그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일까? 아니면 11월 8일 지난 후에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같은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이게 헷갈려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뭐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네. 중간 선거도 지금 뭐 그 공화당이 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 바이든이 가서 뭐 별의별 그 이야기들 다 지금 쏟아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외신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젤렌스키인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바이든한테 무기 달라고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대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일단 고맙다는 소리부터 해고 난 다음에 무기를 달라고 그래야지. 너네 맨날 무기만 달라고 그러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 사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이러는 게 뭐 중간 선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이제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제 진짜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FOMC는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아침인가요?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수요일. 새벽에 발표가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이니까 목요일 새벽 이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이죠. 그때 사야 되는 건지 11월 8일까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 사야 되는 건지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야 이거 곡물 수출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뭐 이랬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그 관련 주가들이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다 여기 재밌는 걸 또 바이든이 그랬잖아. 에너지 기업 보고 너희들 이거 갑자기 에너지 값이 올라서 너희들 이익 봤으니까 이거 다시 또 세금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사야지 이게 진짜 소위 말하면 서학개미님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건가? 김종인 의원님이 좀 이거를 좀 지혜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추가 매수 혹은 추격 매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사시는 게 맞고 그분들은 확실하게 뭔가 반전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반년이든 1년이든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분할 매수라면 그러니까 100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를 사는 거라면 저는 오늘 사도 되고 내일 사도 되고 11월 8일 날 사도 되고 시기는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준비된 그림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림이 있는데요. 네. 자, SPY라고 해서 SP500을 추종하는 ETF 움직임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주가고요. 파란색이 자금의 유입 강도, 자금의 유입을 나타낸 것인데 최근에 반등 자체는 없었는데 자금 유입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 초반 정도의 금액으로
대거 급등했습니다. 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연준이 결국 연말에는 피벗을 선택하거나 피벗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리의 상승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 자금들은 벌써부터 베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베팅을? 패시브로 베팅을. 그래서 이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지수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빅세븐 종목군들이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S&P가 꼭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지수처럼 따라가지 않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가중 변수로는 작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의 자금 유입이 있었던 것이 실망 매물로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연준이 그렇죠. 기대했던 대로 안 움직이고 피벗을 안 하면. 네, 내년 1분기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또 표명을 하면 아마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의 선택이 기존의 어떤 시장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정도로 두려움을 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아마 이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두 번째, 이 자금은 아마 중장기 자금도 섞여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이 피벗만 하면 가장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이 튀어 올라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둔 공격적인 스마트머니 성격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SPY라고 하는 ETF에 하나 들어온 자금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추정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S&P 500을 추종하는 가장 큰 ETF 중에 하나인 SPY에 이만큼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말로 갈수록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 소위 데드캣 바운스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호재, 누가 뭐래도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물론 실적이 안 좋은 페이스북 같은 종목군들까지 밀고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다음에 비교적 이익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낙폭 대비해서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말 금리가 어느 수준일지를 가늠해 보는 연방기금 선물로 금리 선물로 본 확률인데 확률. 지금 10월 이후로는 뭔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말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3.75부터 4.75까지 확률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모른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다 보니까 누구 말 하나 나올 때마다 급격하게 확률이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아마겟돈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시장이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호의적인 반응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을 취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가는 여러 전략가들이 있지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은 마이클 윌슨이 약간 부정적인 소위 이제 시장에 네거티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불장을 외쳤던 사람이고요. 시장의 변화를 최근 들어서는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장이 연말까지는 한번 반등을 조금 이어갈 가능성, S&P 기준으로 한 4,100선 정도까지의 반등을 이어갔다가 내년도에 실적 떨어지는 걸 보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게 맞던 틀리던 그걸 떠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시장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위 많이 빠진 기술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 정도,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시작을 지금부터 단행하는 그런 저는 전략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지금 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샀는데 그 가격에서 20% 빠지면 어떡할 거야라고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100을 사고자 했는데 10을 샀죠? 네.
근데 10에서 20%가 빠졌으면 내가 사고자 하는 총량의 2% 정도의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손실도 감내하지 못하고 투자하실 거라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꼭 뭐 연준의 발표 전날 뭐 그럴 필요 없다. 오늘 사도 상관없고 연준 발표 이후에도 상관없고 중간 선거 이전에도 이후에도 상관이 없다. 대신 최소한 매수의 시기를 최대한 분할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대한 분할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이네요. 이거 뭐,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사라. 그냥 한꺼번에 살려고 하지 마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11월 8일도 좋고 다 좋은데 대신에 철저하게 분할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분할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하신 저 그래프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금이 정말 많이 유입됐네요. 네. 그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PY에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오를 것을.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준이 피벗을 하지 않을까. 연말 그런 기대감. 지나면서 피벗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네. 다만 이 자금의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장기 베팅을 하는 자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장기 배팅. 단기 반등 정도를 노린 스마트머니 성격에 그래서 치고 빠지는 자금이 성격일 가능성.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미국에 계신 최영호 박사님께 네. 아메리카에 가셨어요. 미국의 현지 분위기를 여쭤보니 미국에서 지금 현지 분위기도 빅테크 종목군들은 뭐 이 정도 밀렸으면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좀 시도할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뭐 금융가 쪽에서는 일정 부분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형성돼 있다. 있다. 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치의 이슈픽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주옥 같은 정보입니다. 지금 미국 분위기 현지의 분위기도 그러니까 다른 언론의 특파원들이 전해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현재 그 미국을 방문하신 우리 최영호 박사님께서 직접 그 이야기를 분위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우리 김종희 의원님한테 전달해 주셨다니까 신뢰가 상당히 가죠. 저도 엄청 신뢰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늘 그 미국 그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이제 현금을 좀 준비를 좀 오늘 하긴 했는데 이런 걱정이 되네요. 사실 저는 NFT 사야 되거든. 어저께 제가 공략했잖아요. NFT 한번 해보기로 제 얼굴 사진 한번 찍어서 NFT 한번 올려보려고요. 자, 여기 그러면 저 애플 말고는 이제 나머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메타는 빼놓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메타는 일단 제외. 그러면 나머지 좀 기업들 한두 개만 좀 추천해 주면 어디예요? 저는 일단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구글, 아마존 두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알파벳과 아마존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 테슬라도 로봇과 전기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아마존이 클라우드와 쇼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위 초고대 AI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이나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전부 다 그 초거대 AI 이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음 세대 우리가 80년대 이후로 소위 PC 세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통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90년대 넘어오면서 뭐 리눅스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다 뭐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이게 삼국지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모바일 세상으로 오면서 안드로이드,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소위 이제 삼각 편대가 이루어진 거죠. 전 다음 세대는 AI 세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AI에서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종목군들이 지향하는 바는 다 동일하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애플은 그래도 자기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고 나름 주가도 선방하고 있으니까 애플을 굳이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파벳이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
쇼핑, 그다음에 각종 뭐 구글의 서비스를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바는 저는 뭐 초고대 AI라고 판단하고 있고 알파벳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가장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주가 조정과 상관없이 계속 모아가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이 기업들을 단기간에 이길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 보인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더 심하게 나온다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정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로 확보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애매한 거 한 가지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뭐 정말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초고대 AI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욕하고 있지만 저는 트위터 인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트위터 이번에 인수해갖고 2,500명 감원한다고 뭐 그런 뉴스 나오던데. 저는 그건 이제 지엽적인 이슈다. 그건 이제 뭐 그 테슬라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뭐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뭐 했겠죠. 맞다.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각자 이제 네. 판단이 그렇죠. 있으실 거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위터에다가 140자 글자를 쓸 때 어떻게 쓰지? 자연어에 가깝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긴 글을 올릴 때는 네. 자신의 생각을 정제해서 쓸 개연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140자로 짧게 써야 될 때는 굉장히 축약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써서 빠르게 날리거나 그러면 지금 초고대 AI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자연어 처리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뭐 아이언맨이 자비스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수준의 자연어 대화가 필요한데 그 자연어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구글은 유튜브 검색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구글의 어떤 여러 가지 Q&A 질문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로 통해서 얻는 그 정보로는 아마 안 되죠. 부족하지 않았을까? 많이 부족하죠. 맞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그 자연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도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초거대 이 빅데이터 시장을 갖고 있는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자연어 처리 능력을 더 넓혀나가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FSD 자체도 이제 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FSD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차량을 움직이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테슬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초고대 AI 시장 쪽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이번에 나왔던 그 로봇도 저게 로봇이냐라고 손가락질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받았지만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매년 나오는 저 로봇이 과연 얼마만큼 계속 진화하고. 성장할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고대 AI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 자체가 어느 순간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장 내년도 아닐 거고 내후년도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빅테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답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구글, 애플. 근데 구글이 그 알파벳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알파벳이 구글이 왜 알파벳이 아니라 구글인지 모릅니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나중에 궁금해. 저도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또 궁금한 게 네. 그럼 우리나라 대형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그 빅테크 기업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발받쳐서 가능할까요? 뭐 아주 추상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뭐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중기 한 2, 3년 내를 봤을 때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네이버를 말씀드렸던 그렇죠, 이유가 예. 네이버가 뭐 주가가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을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네이버가 성장이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을 불문하고 팔아야 되고 네이버의 성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PBR 한 배가 지금 15만 9천 원, 내년 되면 16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가격 아래서도 못 산다면 주식 투자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네이버도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각세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
그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미 라인을 통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고대 AI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금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이버는 좀 나름 빅테크의 그 가려는 길을 일정 부분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카카오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준비된 그림을, 이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과 지금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파란색은 지금 소위 빅테크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빨간색은 연준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연준의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잖아요. 물론 경기에 따라서 이것도 얼마든지 정책이 수정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 몇 년간은 과거 우리가 봤던 소위 이런 빅테크 종목의 뭐 30배, 40배가 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낮춰잡고 장기적으로는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국 빅테크 시장의 이슈, 또 매수 전략, 또 향후 전망까지 도움 말씀해 주신 인포스탁 델리 김정효 전문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